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가동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막힌 도로를 뚫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중국은 김장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악성 종양이나 김치 먹고 혼미해졌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은 러시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벌인 댓글 공작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군사 기밀로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피해 학생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중에 7777, 3000 같은 일명 황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황금 번호가 유독 서울 강남과 고급 외제차에 집중돼 있는 데다 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미군 기지에 보관해오던 사드 발사대 4기가 오늘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드 1개 포대를 가동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흥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오산 미군 기지에서 발사대 4기를 포함해 사드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경북 성주에 도착한 장비들은 경찰의 호위 속에 오전 8시쯤 성주 기지에 속속 진입합니다. 경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운데 장비 반입은 순식간에 완료됐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통보했다며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가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대를 올려놓을 임시 패드 설치와 전기시설 공사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엄호했고 보수 야당은 환영했지만 정의당은 국민을 배신한 자해 행위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오늘 추가 배치는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 속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뚫고 또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배치 기지로 이어지는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 들어섭니다. 보선과 함께 발사대를 향해 물병과 참외가 날아듭니다. 밤새 격렬히 저항했던 일부 주민은 허탈해하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같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소성리 마을은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부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마을 회관 앞 도로에는 주민 차량으로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마을 밖 진입로에는 농기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얘기를 못해. 국민이 묻는데 왜 심으로 안 밝혀. 새벽 0시 경찰은 수백 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끌어내고 차량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간띠를 이루며 저항했고 일부는 쇠사슬로 자기 몸과 차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해산 작업은 새벽 6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이곳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배치를 강행했다면서 사드 철수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SBS 임태우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 미사일 48발, 그리고 레이더와 사격 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적이 쏜 미사일이 고도 40에서 150km까지 내려오는 걸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 미사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배치가 끝난 사드 1개 포대면 이론적으로는 남한의 절반을 방어할 수 있다는데 그럼 어디는 막고 또 어디는 막지 못하는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드의 요격 범위는 패트리엇 요격 범위의 상층 전방으로 높고 넓게 형성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니까 성주 기지에서 강원, 영호남, 유사시 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부산 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주에서 150km 거리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도 사드의 요격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약 200초가 걸립니다. 1톤짜리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백두산 남쪽에서 평택을 향해 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요격고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가 40에서 150km 고도를 잡는데 얘를 실제 잡으려고 보니까 이미 40km 이하가 벌써 다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성주에서 140km 떨어진 군산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10초에서 20초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아예 사거리 밖이어서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편제된 패트리엇을 내년 중 청와대 북쪽 방공포대에 배치합니다. 사드가 놓친 미사일, 사드의 요격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KN-52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KAMD가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전방의 장사정포는 한미 양국군의 다연장 로켓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맞섭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사드 배치가 이렇게 사실상 완료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계산 문제가 남았습니다. 안보 비용 문제, 이른바 사드 청구서를 미국이 꺼낼 걸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드 포대를 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사드 비용에 관한 한미 합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부지 제공만 하고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노골적으로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So, I informed South Korea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1 billion? They should pay for that.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쯤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변수입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발생한 비용도 분담금 협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분담금 인상 대신 무기 구매 방식으로 사드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조 원대 미국 무기를 사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지난 4일 백악관 발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드 1개 포대를 직접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계속 반대해왔던 중국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보복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세혁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중국 정부의 반발 수위 어느 정도였나요? 네,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고 확고하다며 사드를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我们愿再次敦促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김장수 주중대사를 어제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 반응은 그나마 비교적 차분했지만 중국 언론들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CCTV는 취재 기자를 성주 현지로 보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 위주로 하루 종일 보도를 이어갔고요. 또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비난 수위가 가장 높았는데 이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라고 이 감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중국 언론들이 침묵했던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네,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이 많은데 근데 이런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사드를 이제 와서 물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뭔가요? 네, 중국 정부로선 실제로 사드가 철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사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선 이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핵 문제와 사드가 얽혀 있는 지금 국면이 한중 관계 해법을 찾기가 더 쉽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있습니다. 남한을 깔고 앉겠다며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일 이른바 수소탄 실험에 기여했다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평양에 초청됐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수십만의 환영 인파가 동원됐습니다. 수도 시민들 모두가 떨쳐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경축 집회에서는 6차 핵실험 직전 김정은의 핵탄두 개발 현장 시찰에 동행했던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용섭 핵무기 연구소장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별 내신 대장과 세신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핵실험 성공에 따른 보상으로 장군 계급장을 단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주 북한 총리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주장입니다. 노골적인 대남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시키고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적 대남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과거사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국제회의인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새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경제개발이란 공동 목표가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과 번영엔 북한 핵이 최대 위협인 만큼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러시아의 지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베 총리와 회담에선 더 강한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北朝鮮による相次ぐ挑発行動はこれまでにない深刻かつ重大な脅威であります。 위안부 협상과 강제징용 문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는 물론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한 만큼 과거사 문제는 당분간 쟁점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북한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김정은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김정은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에 올려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 금지 조치까지 내려 심리적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광물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으로 한 해 8천억 원 이상 외화를 벌어들이는 섬유류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최대 10만 명까지 추산되는 전 세계 북한 출신 노동자를 아예 고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 조치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군사 옵션보다는 중국을 다시 한번 지렛대로 이용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제재안 초안이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 직후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초강력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제재 수위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마구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불쑥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백악관이 다시 미 의회에 당분간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배경을 손성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서울서 열린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격노했다고 통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개정 필요성을 일일이 열거한 미국에 한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보고에 매우 도발적이라며 당장 이번 주부터 폐기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 발언에 우리도 놀랐지만 미국 업계가 오히려 들고 일어났습니다. 300만 업체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폐기라고 반기를 들었고 쇠고기 업계에 이어 양돈 업계가 한국 시장을 칠레에 내줘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표에 민감한 정치권과 보수 성향 언론까지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농업과 축산업계가 밀집한 미 중부 지역 의원들과 FTA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폐기 반대 서한과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폐기란 말을 뺀 채 개정 협상을 원한다고 한발 물러섰고 의회도 같은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거칠게 밀어붙여 놓음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특유의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위기입니다. 손실이 누적되면서 공항에서 철수하려는 면세점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구역. 씀씀이가 커 환영받는 중국인 고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드 이후로 중국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인당 구매 금액이 많이 줄어서 저희도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한 중소 면세점은 급기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부담에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 면세점 사업체가 부담한 임대료는 8,65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다 시내 면세점 영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면세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업체별로 4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전체 여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매출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면세점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드 여파로 수익까지 줄면서 임대료를 둘러싼 면세점과 공항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의 실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도 알았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결재해 청와대에 보고한 작전 지침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라는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SBS가 민주당 김혜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은 사이버사 댓글 부대인 심리전단에서 생산이 돼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했고 문서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이 문건에서 사이버사는 2012년 정세를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고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대응하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랐던 아고라는 댓글 부대의 주요 공작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심리전단의 총괄계획과장이던 김기현 씨는 이 문건을 근거로 2012년 댓글 부대에 군무원 47명이 비정상적으로 대거 채용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디도스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에서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의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그런 이제 오다가 떨어졌죠. 그건 맞는 말인데 디도스 공격이 했으면은 디도스 공격을 뽑아야죠. 상반된 이건 다른 일을 뽑았지 않습니까? 작전 지침에 담긴 선거와 정치 개입의 내용을 당시 김관진 장관이 알고 결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오늘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니코틴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어떻게 투여했는지 살해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만으로도 아내와 내연남의 유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53살 오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 48살 손모 씨는 상조회사에 가장 먼저 연락했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부검한 날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오 씨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됐습니다. 니코틴을 누가 어떻게 투여했는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은 부인 송 씨와 내연남 47살 황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인 송 씨는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남편이 숨지기 2달 전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때 남편이 아닌 내연남 황 씨와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황 씨는 사건 직전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했고 휴대폰으로 살인의 기술,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했습니다. 10억 원에 달하는 오 씨의 유산도 두 사람은 나눠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인명 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 유사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번 선고에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청소년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선 선배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당했는데 피해 학생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 3명과 함께 교실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이 학생은 정신을 잃은 채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 나옵니다. 1학년 임모군이 뭔가를 묻는 3학년 선배한테 모른다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임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늘 표현을 하면 미친 듯이 때렸다고 얘기해요. 미친 사람 미친 듯이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임군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 존댓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좀 소통이 좀 덜 되니까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상황 입장에서는 반말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난 5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학년 4명은 임군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4명 중 2명이 반격을 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4명 학생 모두에게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다친 임군을 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부족하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괜히 데리고 왔나. 좀 더 커가지고 성장했을 때 데려올걸. 학교 측은 당시 민방위 훈련을 하느라 교사들이 임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피범벅 사진으로 충격과 공분을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엉뚱한 2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협박과 폭언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니던 중학교입니다. 욕설 섞인 항의 전화가 매일 200통 가까이 걸려옵니다. 선생님은 다 쓰레기다. 그다음에 학교를 폐교시켜라. 그다음에 폭탄을 들고 와서 학교를 날리겠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고 폭언을 듣거나 협박까지 받았다는 학생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섭죠. 아무래도 막상 보면은 좀 속상하고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급기야 학교 주변에 경찰관과 순찰자까지 배치됐습니다. 부산교육청까지 나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가해 학생 가족에겐 1000통이 넘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집으로 돌을 던지는 등 위협이 이어져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또 SNS에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경찰 딸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나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가해 여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구속을 최소화하는 게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 번호판 가운데는 7777이나 3000번처럼 특별해 보이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판은 골든 넘버나 황금 번호라고 불립니다. 현재 규정상 차량 번호는 무작위로 받게 돼 있는데 유독 특정 지역에 이런 황금 번호판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반경 300m 정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1시간 만에 이른바 황금 번호를 8개 발견했습니다. 최근 3년 7개월 동안 등록된 전국의 차량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7777처럼 네 자리 모두 한 숫자이거나 0이 3개 이상 들어간 번호판은 전국에 27,000대. 거주지를 따져봤더니 서울 강남구 553대, 영등포구는 306대인데 다른 구는 100대 안팎으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 등록 대수별 비율로 봐도 강남과 영등포구는 300여 대 중 한 대지만 동대문이나 강북구는 700~800여 대 중 한 대가 황금 번호판이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자동차 판매상에게 돈을 주고 황금 번호를 샀다고 말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운 좋게 거기에 뜰 거 같냐 라는 얘기를 듣고 한 200만 원 선으로 저는 그렇게 구매를 했었고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 실제 구매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랜덤으로 10개가 뜨면 거기서 선택하시면 제가 뭔지 몰랐어요. 무작위로 나오는 10개 번호 중 하나를 고르게 규정돼 있고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 앞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의 말은 달랐습니다. 빵빵빵이나 오토카 이런 거는 보통 50하고 저희가 되게 다른 데는 비싸요. 여긴 싼데.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등록 대행업체를 거쳐 황금 번호판은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자, 이런 황금 번호는 등급별로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자리가 하나의 숫자인 이런 1111 같은 번호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0이나 3000 같은 번호판이 비싸고 또 그 다음으로는 3377처럼 두 숫자의 조합도 굉장히 선호되는 번호인데 가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특정 번호를 고르는 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건지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는 공무원과 친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부탁하면 추첨 없이 좋은 번호를 빼준다는 겁니다. 대행에서 수술 10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고 뭘 하나 해줘야 되기. 지자체 공무원들은 번호판 추첨 시스템에서 말소 차량 번호는 일단 제외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은 말소된 차량 번호는 6개월간 원래 소유자에게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좋은 번호를 잘 아는 업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주는 겁니다.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스템으로는 체크하기가 어렵고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지자체에 시정조치 공문을 내렸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서 공문이 내려가지고 그거 다 막혔대. 나중에 또 무슨 의심을 하겠죠 아무래도.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황금번호 뒷거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냈던 50대 집배원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무와 과로 속에 올해 세상을 떠난 집배원이 벌써 15명입니다. KBC 전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 53살 이모 씨. 이 씨가 유서에서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배달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완쾌되지 않는 몸으로 출근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통화로 몸 상태를 물어보시면서도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일 좀 하자고 지금 많이 바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동료들은 우체국이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하기 위해 이 씨에게 출근을 재촉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우체국은 이 씨가 휴무를 추가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동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심적으로 좀 이러지 않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이 없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른 동료가 더 일해야 하는 업무 구조입니다. 내가 쉬면 동료들이 더 일해야 되는 구조 속에 올해만 5명이 과로로 7명이 자살로 3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씨 유족과 동료들은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공사장 근처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에 건설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타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3년 동안 100차례 넘게 이런 헐리우드 액션 연기를 펼쳐 모두 4,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공사장 앞을 걷던 한 남성이 과장된 몸짓을 하며 넘어집니다.
곧바로 일어나 안경을 벗어들더니 다리가 아픈 듯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잠시 후 공사장 관계자들이 나오고 뭔가 대화가 오갑니다. 출입구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다. 넘어지면서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고가 안경인데 빨리 다쳐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66살 배모 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기 위해 벌인 거짓 연극이었습니다. 배 씨는 이처럼 길가에 설치된 공사장 구조물들을 골라 일부러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같은 건설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돈을 뜯어내려다 들통이 난 겁니다. 저기 넘어져가지고 안경값 부러졌다. 그랬더니 나도 얼마 전에 또 그랬는데.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6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4,8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서 살짝 긁혀가지고 이미 스크래치를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버리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은 배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다음 달부터 마른 모델 퇴출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루이비통과 구찌 같은 세계 유명 패션 기업들도 앞으로 너무 마른 모델을 쓰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드러내며 거식증 반대 캠페인을 펼쳤던 모델 이사벨 카로. 지난 2010년 이 모델의 사망으로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른바 마른 모델 퇴출법을 시행합니다. 법을 어길 경우 모델이나 의상 디자이너는 1억 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루이비통, 구찌, 디오르 같은 세계적인 패션 기업들이 법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인 모델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34 사이즈 미만의 여성 모델과 44 사이즈 미만의 남성 모델은 자사 패션쇼와 광고에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델들은 6개월 이내 키와 몸무게, 비만도 등이 적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더 말라 보이는 몸매 보정 사진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안보다 더 강력한 데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À la fois c'est bien pour elles, pour leur santé, et puis c'est aussi bien de montrer aussi la diversité des mannequins.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도입한 상태여서 앞으로 패션 무대에서 너무 마른 모델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이해훈 대표는 의원 전체 회의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지 73일, 사업가 옥모 씨가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옥 씨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만 원대 금품을 이 대표에게 건넸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바른정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의 두 축인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당사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당의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 의원이 당을 이끌게 될 경우 이른바 자강론이 힘을 얻게 되고 김 의원이 맡는다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의원들이 다음 주 초 긴급 회동을 하기로 해 보수 통합이 전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거래시장에서 사기도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가상화폐를 얻기도 하는데 이게 마치 광물을 캐는 것 같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해 쉼없이 가동해야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도 사무실 한 곳에선 컴퓨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복잡한 연산을 거쳐 가상화폐를 얻는 채굴 작업이 한창인 겁니다. 사람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됩니다. 플러스 전기료가 600개 정도 나오는데 이더리움 금액이 20만 원 정도로 내려갔었는데도 적자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이런 채굴장은 마치 부동산을 사고 팔듯 은밀하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저는 60이나 60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9,200이 되니까 좀 다시 내렸어요. 내렸더니 연락 온 데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채굴장 상당수가 최대 60% 정도 값이 싼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시설을 허위로 신고해 공급받거나 공장이나 농가에서 전기를 끌었습니다.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산업적이라 첫 달에 많이 불어서 500 얼마밖에 못 불었어요. 둘째 달에는 900씩 올랐어요. 도용이 발각되면 차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선풍기를 원적으로 껐다 하거든요. 여기에 정이 싸니까 여기다가 갖다 놓고 70%가 있을 수 있어요. 제조업 육성이나 농업 지원을 위해 값싸게 공급한 전기가 개인의 부를 늘리는 목적에 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채굴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인데 특히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는 120만 명을 넘고 하루 거래 금액은 코스닥 거래대금 수준에 이를 정도인데 규제는 미흡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고 가상화폐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와서 좀 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거래 시장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입니다. 투자자가 120만 명이 넘고 하루 거래 금액이 코스닥 거래대금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대부분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거래입니다.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거래는 가격 등락폭 제한 없이 하루 24시간 휴일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는 거죠. 최근엔 관련 금융사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유인해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미래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의심스런 검은 거래를 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KBS, MBC 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파업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언론노조 KBS, MBC 본부 조합원들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어떤 게 문제인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최우선 조사 대상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파업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감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유희선 이사가 곧 방통위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이사는 오늘 방문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전 정부 여권 추천 인사 가운데 추가로 한 명이 더 사퇴하면 방문진 이사장은 물론 MBC 사장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노조 KBS 본부에 이어 KBS 노동조합 소속 2천여 명도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청년회 연령을 65세로 올릴 만큼 젊은이 찾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농업을 꿈으로 삼고 농업 세계 일주까지 다녀온 3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지황, 김하석, 권두현 씨가 30만 원씩 들고 떠난 농업 일주는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에는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환경이 우리 같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쉽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떠난 거죠. All these people looking for land shall let them come here. 이들은 12개 나라 35개 농장과 농업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농사법, 땅 없고 돈 없는 청년 농부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혹은 동남아마저도 이제 저희보다 더 일찍 그런 청년 농부들을 키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졌고 그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농업 일주의 경험을 책으로 펴낸 지황 씨는 요즘 청년 농부를 위한 이동식 주택을 만들고, 두현 씨는 딸기 농사를 짓고, 하석 씨는 생협에서 일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식의 형태의 그 청년 농부의 자립 농장,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생산하는 농업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랑 토지를 해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마련해주고 젊은 농부들이나 그냥 다양한 농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오늘 KLPGA 경기에서는 마치 당구의 포켓볼 같은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친 공이 다른 선수의 공에 맞고 샷 이글이 됐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한낮엔 볕이 쏟아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방의 안개가 강해집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 안개는 사라지겠고, 맑은 하늘과 함께 서울은 29도, 대전은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은 28도, 대구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맑고 기온도 쑥쑥 오르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일한다는 집배원들은 근무 시간 내내 달리기 할 때 수준의 심박수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 한 통 받을 때의 기쁨이 누군가의 불합리한 노동과 눈물의 대가여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